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사시대 동남아 예술 제 두 번째 시간 2차 시입니다. 이 선사시대라는 말을 이제 좀 폭넓게 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역사시대가 언제 시작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남아에 문자가 있었느냐? 문자 있었습니다. 문자 있었고, 지금 기원 전후 좀 지나면 이제 불교와 힌두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인도 문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문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물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는 정말 문화적 다양성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역사도 상당히 좀 복잡한 편인데요. 특히 역사 복잡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의 국경선과 옛날의 국경선이 전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아까처럼 왜 반치학 문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반치학 문화가 정말 딱 그 태국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그 라오스라든지 뭐 이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 호아빈 문화? 아니, 호아빈 문화도 역시 태국과 라오스와 그다음 미얀마 있는 데까지 호아빈 문화하고 성격이 같은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가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문화권을 하나로 연결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거의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문화권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가? 언어가 지금은 다 다른데 지금은 막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용어가 있지만 섬이나 마을마다 들어가면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공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바어를 쓰지만 아니 인도네시아어를 쓰지만 그 중부자바 지역으로 가면 중부자바 지역에서만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을 다 따로따로 써요. 그래서 몇 개, 몇 개의 말들을 배워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투리라고나 할까 이게 변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뭐라지? 그 언어도 복잡하고 민족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일찍부터 그 이주민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뭐 남쪽에서 남쪽이 아니라 북쪽 주로 이제 북쪽에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북 쪽에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인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는 이렇게 왜 딱 고정된 그 영토와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고정된 영토와 고정된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교류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스쳐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 문화를 보면 특히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가 이제 보통 선사시대 되는데요.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시기가 상당히 폭도 넓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확인이 이렇게 점점점 유적을 발굴하면 점이 하나 생기고 유적 발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동남아시아 예술이라는 말을 지금 선사시대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일단 선사시대 특히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한 청동기 시대까지 가장 널리 유행한 게 이 옥을 가져와서 만드는 각종 옥제 장신구들 특히 커다란 귀걸이들을 주로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옥제 장신구들의 제작과 분포 범위 특징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석으로 만들던 장신구들이 그 철기나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요. 청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금이나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 대부분 유리하고 척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다양한 금속으로 그 형태가 그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그대로 전환이 된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또 변환이 돼서 그 사용이 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지역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 경우들도 있어서요. 사실 선사시대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장신구 종류를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장신구 종류를 볼 텐데요. 뭐 처음에는 옥석이나 뭐 그 골각이나 뭐 이런 거로 만들지만 시대가 이제 내려가면 같은 형식이 재질을 바꿔가면서 그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베트남의 동더 유적이라고 하는 데가 요 일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많이 등장하는 게 자바섬이 나오죠. 여기가 자바섬이고요. 그다음에 옥은 그 펑티엔, 대만 지역에 있는 펑티엔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옥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아나로 섬은 여기 필리핀의 제일 위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보시면은 사휜 문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쓸 텐데, 사휜 문화는 요 일대, 그 현재 여러분들 베트남 가본 적 있으시면 대부분 다낭으로 많이 가셨을 텐데, 그 다낭부터 시작을 해서 고 일대가 인제 사휜 문화권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남쪽도 사휜 문화권이 있는데요. 이 사휜 문화권하고 또 인제 그 옆쪽에 있는 옆쪽이 또 종가보나 이런 데는 좀 사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요즘은 좀 분리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베트남이 해안가 일대, 그 다음에 자바섬, 그 다음 필리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유적들이 뜨문뜨문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같은 것들이 이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옥 같은 경우에는 옥 원석을 가져가서 원석을 갖다가 그 원석을 깨고 이렇게 그다음에 갈아서 뭐 귀걸이 같은 걸 만들던 그 도구나 아니면 그 흔적들이 나오는 데가 이 지역하고 사휜 지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마 대만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이쪽 그 베트남 쪽으로 가는 것들이, 가는 항로가 기원전 뭐 올려보는 사람들은 한 1000년, 1500년 뭐 이렇게까지도 올려보긴 하는데, 그 정도 한 기원전 1000년 정도부터 해서 기원 후 1000년 정도까지 계속 왕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그다음에 인제 그 필리핀 아나로에서부터 배를 타고 쭉 내려오면 수마트라 아니 그 보르네오 쪽으로 와서요. 그다음에 인제 자바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쪽으로도 뭐 일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르네오나 여기 술라웨시나 이런 데는요,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여기 보르네오 섬의 위쪽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브루나이라는 나라에서 그 자기네 국토 있는 데에서는 가끔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뭐 이쪽은 일단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는 게 8, 9세기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 석재 결상이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신석기 시대 이런 거 나오죠. 이 돌을 갖다 쪼아 가지고 여기를 갖다 해서 이 귀에다 걸어서 사는 귀걸이입니다. 이 귀걸이인데, 이건 인제 동더 유적에서 인제 기원전 15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비교적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은 뭐 그냥 허연 돌도 있고요. 약간 이렇게 중보석처럼 옥은 아니지만 뭐 백옥계통의 옥 같은 그런 색들의 옥들을 인제 쓴 얘들이 이제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서부자바 지역에서 인제 신석기 시대 유적이 인제 몇 개, 유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유적이라는 말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본격적으로 발굴을 한 게 아니라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유물이 좀 나와서 유물들이 출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바 쪽에서 나오는 고고학적 유물들은요, 도굴에 가까울 정도로 발굴 조사 전혀 안 하고 유물만 똑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자바에서 나왔다고 한 고고학적 유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발굴 조사를 하지 않고 뭐 지역민이 뭐 땅을 파다 얻었다든지 뭐 그래서 나와서 팔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출토지를 알 수 없는 유물들이 많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서부자바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팔찌인데요. 이 팔찌를 만드는 덩어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깎던 흔적들, 그 다음에 깎았던 공구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여기 원석을 보면 그냥 돌처럼 보이는데, 다 완성된 거를 보면은요, 반짝반짝 그 광택이 나면서 색깔이 되게 이쁘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칼세도니 혹은 마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마노 종류는 굉장히 석영질의 준보석인데, 이 한국어로는 칼세도니도 마노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붉은색 돌도 마노라고 부르고 이래서 그 좀
돌을 별로 구별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 만호로 통칭을 하는데요. 뭐 황만호, 자만호 뭐 이런 말을 쓰긴 해요. 여하튼 색깔은 이거는 황만호 계통의 이제 돌이 됩니다. 예, 칼세돈이라고 하는 돌인데 지금도 준보석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보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좀 단단한 보석으로 사용한 돌들은요, 일반 돌들보다 경도가 높은 단단한 돌들인데요. 그 돌들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었었던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바 지역에서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나 자바나 뭐 국적하고 별로 상관없이 여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신석기 시대에 대부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석기 시대는 보통 기원전 여기 동대원 좀 올라 1500년이라고 그러지만 보통은 기원전 한 10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정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역시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전후한 유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의 아나로 섬이라고 하는 데에서 동굴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인제 옥기를 단체로 이렇게 옥기를 이렇게 왜 잔뜩 가공을 했던 옥 원석 그리고 인제 옥을 가공해서 자르기 시작한 거 지금 이것도 자르는 거 이거는 자르고 남은 조각 이렇게 해서 옥을 잘랐던 흔적들과 그 공방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신석기 시대로 보는 사람 보고서에는 굉장히 굉장히 연대 올라가는 거로 기원전 1500년이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기원전 5세기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 아나로 섬의 유적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 동굴 유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돌을 쪼개가지고서는 석기를 가공하는 그런 흔적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옥, 다 파란색 옥이잖아요. 이 파란색 옥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대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옥으로 이제 동남아 전역에서 장신구들을 만드는데, 이 옥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신구가 뭐냐 하면 귀걸이에요. 네, 여기 보시는 이 펑티엔산 대만산 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필리핀 지역에서도 나왔지만 베트남의 사휘 문화권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도 좀 나오는데요. 보통 베트남 중남부 지역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나오는 양상들이 베트남 지역에서도 같이 해안가 유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걸로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까 보셨던 결상이식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제일 많고요. 이 사휜 문화권에서 다른 지역은 말고 필리핀 쪽에서는 이 링링호를 안 만드는데 이 베트남의 사휜 문화권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아주 독특한 귀걸이를 만들어요. 이 C자형 귀걸이는 이 C자가 이렇게 이거 C자형 귀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결상이식은 여기다가 귀를 이렇게 귀에 구멍을 내 가지고서는 귓불에다가 이렇게 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걸이 요 부분을 귀에다 걸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 링링호라고 부르는 이 귀걸이들 이게 링링호라고 부르는 귀걸이인데 이 링링호 귀걸이들은 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결상이식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 여기 장식이 더 붙었죠. 장식이 더 붙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훨씬 더 두꺼워지면서 장식적이 된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결상이식은 아래 위가 다 이렇게 비슷한 원형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휜 문화권에서 만들어지는 옥제 링링호들은 전부 위에는 고리가 좀 가늘고 밑에는 고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귀를 여기다 걸게 되면 이 부분에 귀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귀에 구멍을 뚫고 이거를 거는 거라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링링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휘 문화권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요.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 철기 시대 정도까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기 시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옥재 만드는 링링호도 있고요. 이건 다 이제 옥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렇게 유리를 사용하는 것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돌들을 가공을 해서 이제 구슬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신석기 시대에 왜 태국에서 봤던 조개 껍질을 갈아가지고서는 요렇게 동그란 걸 만들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걸이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만드는데 돌을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게 역시 청동기 시대 정도부터, 신석기 시대 말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나오고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들어가는 시기부터는 이제 유리가 나와서, 유리가 나오면 시기가 제일 늦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사회문화권에서 가장 후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인제 다른 사회문화하고 좀 다른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이 종가부 유적. 이 종가부 유적은 올라가는 거는 기원 전 한 뭐 2-3 세기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통 기원 후 한 2-3 세기 정도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가부 유적 보통 이제 기원 후 1에서 3 세기에 요렇게 생긴 귀걸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봤던 그 펑티엔이라고 하는 펑티엔 지역에서 나오는 대만산 옥을 갖다가 가져와서, 여기만 딱 떼서 보면은 링링호 형태를 하고 있는데, 링링호의 밑에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여기 보이는 이런 그 이상한 물체가 붙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새예요. 새 머리가 여기, 이게 새인데 여기가 눈이 붙어가지고 이게 새가 있는데, 눈도 있고 새 모양이 이제 확실하게 거의 보이는데, 새 두 마리의 머리를 갖다가 양쪽으로 붙여놓는 쌍두형 귀걸이라고 하는 귀걸인데요. 이 귀걸이는 링링호를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이 베트남 남부 지역의 아주 독특한 귀걸이들이고요. 요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면 이제 철기 시대 들어간 시대잖아요. 그 시기에는 똑같은 형태로 유리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4개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 있는 3개, 1번, 2번, 3번은 그 옥으로 만들었고요. 4번은 유리를 주조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유리제 귀걸이가 이 시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종가호 유적에서 출토가 된 두개골인데요. 두개골의 귀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귀걸이가 달린 채로, 양쪽의 귀걸이가 다 달린 채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걸이로 사용됐다는 것이 이제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양쪽 귀에 다 나와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요렇게 생긴 귀걸이뿐만 아니라 이건 종가호 유적에서 나온 거예요. 기원 전후한 시기 정도의 유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유물은. 그 종가부 유적에서는 이제 철기 시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 결상이식 형태도 계속 만들어지고요. 동시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옥이에요. 요거는 이제 옥을 사용하려 했고요. 요거는 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만호를 쓰는데, 이게 이제 홍만호죠. 홍만호. 커넬리안이라고 부르는 홍만호인데, 커넬리안. 요거는 이거는 아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아게이트도 역시 만호, 우리나라에서는 아게이트, 커넬리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칼세도니 3가지를 전부 다 만호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다 달라요. 그래서 홍만호의 경우에는 커넬리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줄무늬 있는 이거는 아게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약간 누르스름한 황만호 비슷한 그런 것들은 칼세도니라고 이제 불러서 이렇게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보석 종류가 다 다르고요. 외국에서는 보석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가부 유적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금으로 된 것들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금으로 된 것들도.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베트남 남부 지역의 사회 문화권을 지나서 한 3세기에서 5세기 정도 되면 사회 문화권이 끝나가면서, 그 다음 이제 후난이라고 하는, 역사에 나오는 후난이라고 하는 부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부남국 시기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유적에서 이제 나온 링링호죠. 링링호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생긴 귀걸이들, C자형 귀걸이들, 링링호 계통인데, 이 링링호는 뭘로 만들었냐 하면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어요.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고, 똑같은 게 역시 분한국 시대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얘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 주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주조 틀에다가 부어서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틀에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데, 여하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옥을 갖다 깎아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무거운 걸 귀에다가 걸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철기 시대를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서는 금속으로 장신구가 변화가 되면서요.
같은 형태지만 금속으로 변한 주조를 해서 만드는 청동이나 금으로 만드는 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부남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이 부남 지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귀걸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귀걸이 만들었던 틀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합구식범이라서 두 개를 맞부딪혀서 주조를 하면 귀걸이가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의 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작은 얘들은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맞붙여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이제 두 짝을 같이 발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오게오 쪽에서 이제 출토가 된 유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남국 시대 오게오 유적에서. 그래서 이 금속으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옥으로 만들다가 청동이나 금으로 이제 바뀌는 금속으로 바뀌는 시기가 한 3세기에서 5세기 정도 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이렇게 C자형의 무거운 귀걸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만 쓴 게 아니라 역사상 내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왼쪽 사진은 20세기 초반에 인도네시아의 르롱섬이라고 하는 데에서 찍힌 그 추장의 그 마을 추장의 그 딸이에요. 그 사람의 그 사진을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역시 20세기 초반에 인도네시아의 숨바섬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숨바섬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생각보다 좀 유명한데 왜냐하면요. 숨바섬은 아직도 고인돌을 지어요. 고인돌을 세워가지고 사람의 무덤을 고인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인돌 세우는 의례를 보려고 숨바섬에 고인돌 전공하시는 분들 답사하시고 이래서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숨바섬에 보시면은 여기 숨바섬에 역시 이건 추장 부인 정도 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라고 보긴 좀 나이가 추장의 엄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줌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귀에 보시면은 귀에 구멍을 뚫고 이 커다란 귀걸이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얇은 아주 얇은 틈이 있어서 그 사이로 이제 귀를 꺼서 귀에다 매달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르롱섬의 아가씨를 보시면은 이 아가씨는 10대의 아가씨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C자형 귀걸이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 귀에 엄청나게 많이 달았고요. 지금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는 게 귓불이에요. 귓불에 구멍을 뚫어서 무거운 걸 달았기 때문에 귀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세기 초반까지 이런 전통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뭐 기원 전후한 시기에 그 문제 만드는 것 방식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 동남아시아의 귀걸이들의 기원과 그 다음에 현재는 많이 없어졌어요. 순바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귓불을 키워가지고 구멍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착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귓불을 길게 늘리려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아이 때 귀가 있으면 아이 때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금으로 바늘을 끼워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구멍이 생기죠.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이걸 구멍을 자꾸 키워줘서 나중에는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구멍이 크게 늘어나게 만드는데요.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귓구멍을 오랫동안 늘려주는 전통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이 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제일 먼저 있었던 데는 아마 이집트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에서는 인도의 전통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귓불을 늘려가지고 귀를 키워주는 전통에 대해서 의뢰집 같은 게 남아있는 사스트라라고 하는 의뢰집 같은 게 남아있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태완이식 같은 경우에 이 C자형 귀걸이하고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형식이 좀 바뀌어서 우리나라는 밑에다 주렁주렁 장식을 달지만 하여튼 기원은 이렇게 인도 동남아 쪽에 있었던 전통들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이 옥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시작한 풍습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인도의 신석기 시대에 이런 귀걸이가 없느냐? 인도에도 물론 신석기 시대에 이런 귀걸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원전 2000년대 금제 귀걸이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보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귀를 계속 늘린다는 이런 신체적
신체적 특징을 만들어내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몸에다가 그 특징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통들은, 문신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어떤 전통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문화적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위에 두 개가 아까 순바섬의 그 아줌마가 했던 귀걸이인데요. 숨바에서는 이 귀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물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마물리라고 하는 거는 이 금으로 만든 이 귀걸이들을 말하고요. 요 마물리들은 의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끼웠다기보다는 이렇게 특수한 의례 때 이런 걸 꼈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느다란 그 틈이 있어서 이 틈에 그 자기의 귀 구멍을 끼우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뭐 타닌바르 제도나 아니면은 그 바바르 군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 귀걸이인데 이건 대부분 다 주물해서 만들고요. 18세기, 19세기 좀 더 올라가면 17세기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그 수집해온 네덜란드의 소장품 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계속 쓰였던 귀걸이 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금으로 만든, 위에 것도 밑에 것도 다 금으로 만든 거고, 위에 시기는 다 20세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귀걸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논문을 한 편, 제가 쓴 논문이 옛날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걸이에서처럼 팔찌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신석기 시대는 돌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금속이 들어오면 당연히 금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청동기나 철기와 같은 금속이 언제 들어왔느냐, 정확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자체적으로 발전했느냐, 아무도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청동기 제작은 대부분 주조를 가지고 만들어서 주조기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알려진 거는 기원전 1500년경 정도부터 청동기 제작 기법이 전래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시간에 보시면 요즘 최근에 베트남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서요. 베트남 지역에서 기원전 2000년 정도의 그 청동기 관련 유적들을 몇 개 찾았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의 청동기는 베트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기원전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 발굴을 아직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청동기 주조기법은 토범, 모래나 토범 흙을 이용한 거푸집을 이제 사용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동시에 아주 일찍부터 이 신라법이라고 하는 밀랍 주조 기법이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밀랍 주조 기법이 생각보다 일찍부터 나오는 게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요. 철기가 별 차이 없이 들어와요. 기원전 1500년에 청동기가 들어왔다는데 기원전 1000년이면 벌써 철기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철기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철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철기 유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없는 건 아닌데 여하튼 널리 많이 사용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동기하고 철기가 들어와서 만드는 방식도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 주조를 해서 많이 만들고요. 철기 같은 경우에는 단조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그 청동기와 철기가 거의 동시에 아주 일찍 들어와서, 그렇다고 널리 쓰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반치학 문화에서 나온 채색 토기 1차 시에서 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3차 시에서 보시게 되는 게 이 동손 문화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브론스트럼이라고 하는 이 동고, 그 청동북이죠. 이 청동북은 베트남 동손 문화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3차 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금과 은과 옥, 은은 별로 안 씁니다. 금과 옥이 같이 나오는 사후인 문화는 베트남 남부 지역부터 베트남 중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남부 캄보디아 있는 데까지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사후인 문화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태국에도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태국에도 이게 반돈타펫이나 노엔우록 같은 경우에 이 베트남, 여기 이 두 개는 그 태국인데요. 종가보는 그 베트남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적을 가지고 이런 지역들을 얘기를 하면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재밌는 거는 자, 이 왜 장신구 형태도 안 변하고 계속 1000년 넘게 써왔다 그랬잖아요. 1000년, 2000년 가까이 써왔다 그랬잖아요. 20세기 초반 정도까지. 마찬가지로 제작도 전통 방식을 계속 사용합니다. 물론 아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6세기 이후부터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서양 사람들의 방식하고 동남아의 전통 방식이 섞여가지고 아주 기묘한 방식들이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서양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초지공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제 발전을 계속 계승되어 오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동남아의 이렇게 각종 공예들, 수공예 기술 같은 것들을 보면 좀 희한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그 청동기나 철기에 대해서 제작하는 방식들을 무형유산으로 많이 지정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철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칼 만드는 기술인데 크리스라고 하는 칼 만드는 기술이 이제 지금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크리스를 제작하는 기법은 16이나 17세기 이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하튼 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예들이 좀 있고요. 그 청동북 있잖아요. 아까 청동북 만든다는데 이 청동북 같은 경우에는 동서문화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도 차이나반도 거의 전체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많이 쓰는 거는 그 카렌족이라고 불리는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카렌족들이 아직도 그 동고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 미얀마나 라오스 지역이 또 좀 남아있고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옛날에 이제 발견이 돼 있는 서부자바의 그 치바루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출토가 됐다고 하는 청동상이에요. 뭘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남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사람을. 눈이 크고 입이 툭 튀어나와서 꼭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이 길고요. 그다음에 장신구하고 있고 하반신에만 옷을 입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자라고 보고 있어요. 얘는 이제 남자라고 보는데 여기 보이는 얼굴에 있어서의 조형성이라든지 신체 비교라든지 주조를 한 양식 이건 밀랍 주조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주조한 양식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청동 소녀상 인도 출토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인더스 문명기에 그 속하는 거라서요. 인더스 문명. 인도에서 출토된 건 아니고요. 옛날 인도였지만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나온 그 인더스 문명을 대표하는 파키스탄. 인더스 문명을 대표하는 이 청동 소녀상에 보이는 주물 기법이라든지 상의 표현 양식 같은 것들이 이제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아마 인도계를 통해서 인도 쪽을 통해 인더스 문명을 통해서 이런 조형 양식들이나 기술들이 전래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동 소녀상은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나왔고요. 기원전 2600에서 1900년 정도의 시기의 유적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1000년이니까 약 1000년 정도 뒤인데 여하튼 조형 양식을 만드는 것은 그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동남아 각지에서 나오는 그 의뢰용 도끼인데요. 이 의뢰용 도끼는 사실 많이 나옵니다. 뭐 베트남도 나오고 인도네시아도 나오고 이제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 도끼가 날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휘었죠. 이 도끼가 나온 게 아니라 이 도끼를 만드는 주조틀, 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범. 그래서 토범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석범이죠. 석범이 나오고 돌로 만든 석범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보는 것 같은 물건이 이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 시대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걸 보는데요. 여기 있는 요 석범 같은 경우에는 나눠 보면은 역시 이렇게 이 도끼를 만들 수 있는 석범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석범 틀들은요, 아주 일찍부터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그 석범틀이 그 고고학적으로 출토가 된 것들은 대부분 다 베트남 지역에서 이제 좀 많이 나왔고요. 베트남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게 완전한 이런 것들이 나와도 출토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여하튼 그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가리지 않고 아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석범들이 간간히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는 논란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도끼들 중에서 베트남 지역에서만 좀 독특하게 나오는 게 지금 발 모양 도끼라고 해서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생긴 이 도끼들이 좀 특이한데요. 이 도끼는 복원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음각으로 표면에 잔뜩 거치문 장식을 하고 음각 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양들을 새기는데요. 뭐 사람들을 새기기도 하고 밑에 있는 거는 각종 동물들을 새겼고요. 여기는 동물들을 새겼고요.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 동선 문화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베트남의 아주 독특한 청동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비슷한 것들이 역시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 운남성 지역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청동북 얘기를 할 때 또 보긴 하겠지만 이 운남성 지역에서도 이런 청동기들을 만들어서요. 이게 어디가 먼저냐에 대해서 서로 베트남이 먼저다, 운남이 먼저다 하고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많고 중국 사람들하고 베트남하고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청동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인도네시아의 누사퉁가라 지역의 로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출토가 된 아주 독특한 의뢰용 도끼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길이가 89cm나 되고요. 여기가 54cm인가 해서 엄청나게 큰 도끼인데요. 이 도끼는 특이하게 이 도끼 날하고요. 도끼 손잡이를 모두 다 일체형으로 하나로 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에 보시면 이 부분에 세부가 여기 보이는데 여기 사람 얼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 왜 그 다뉴세문경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그 점열문하고 뭐 선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독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같은 지역은 아니라 누사퉁가라는 훨씬 더 동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디냐 아까 봤던 그 서부자바는 서쪽이라서 거기는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주조기법은 그 토범을 이용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토범을 이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문양들 이게 집선문이 많은 이런 문양들 뭐 이런 것들은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서나 다 많이 보이는 특징이고요. 요 사람 얼굴의 이런 도끼 형태는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안 나와서 이 로티 섬의 아주 독특한 그 청동기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지금 보시고 있는 건 태국의 반치앙 유적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반치앙에서 나온 요런 청동기들은 똑같은 것들을 인도네시아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반치앙 말고 뭐 베트남 남부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미얀마 지역에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의 그 장신구들 이거는 팔찌고 여기 위에는 팔찌고요. 다 팔찌네요. 다 팔찌고 요거는 한 발찌 좀 크기 때문에 발에다 끼웠던 발찌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그 왜 신석기 시대에 보면은 그 돌로 만든 거를 갖다 잔뜩 끼웠는데 지금 유적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개의 팔찌를 이렇게 끼워서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보면 좀 나오죠.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남아의 최근 이제 동남아 고고학계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이제 그 프랑스 고고학자인 베레니스 벨리나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이제 쓴 논문 중에서 제가 이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최근 이 베레니스 벨리나 선생님이 이제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주로 태국에서 발굴을 하세요. 그래서 이 프랑스 팀이 들어가서 태국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데 이제 발굴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보통 기원전 2세기 정도부터 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 정도까지 그래서 기원 전부터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은 전한대 정도
정도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게 한나라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이제 있었다 그러는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기원전 2세기부터 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 기원 후 한 1세기 정도까지가 동남아 지역에서는 그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지역으로 건너왔던 시기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동남아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져온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제 종교,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 같은 종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문화적으로는 인도의 데칸 고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난다고 하는 그 각종 구슬들 아까 왜 칼세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다른 돌은 몰라도 그 홍마노라고 하는 홍옥 또는 홍마노라고 하는 그 빨간색 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마노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그 커넬리안이라고 카르넬리안 또는 커넬리안 이렇게 발음은 외국어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홍옥수라고 하는 그 붉은색 돌이 이제 그 데칸고원 지역에서 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옥수 만드는 지역들을 이제 발굴을 해본 결과 그 지역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그림들이 뭐냐 하면 그 청동기들의 구연부나 이런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데 이 그림이나 이런 문양들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아마 인도 쪽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청동기들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들이 나온 데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보시면은 사휜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가보가 있죠. 계속 나오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반돈타펫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뿌카오통이라든지 여기 중요한 것 중에는 카오삼케오라고 하는 여기 까오삼깨오가 여기 있는데요. 이 까오삼깨오라고 하는 유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기원전 한 2, 3세기 정도부터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의 유적인데 마을이 발굴이 돼서 뭐 성지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방지도 나오고 생활지도 나오고 그 다음 묘지도 나오고 뭐 이래서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요충지였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지금 지도들의 요 빨간 이런 인도 계통의 그 청동기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이제 요런 지역들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홍옥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각종 그 구슬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이 링링호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동기들, 이 인도계 청동기로 보이는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홍옥수나 뭐 이제 각종 수정이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유리구슬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는 유리구슬도 거의 대부분 다 그 인도에서 수입했다고 얘기를 하다, 최근 그 벨리나 선생님 발굴을 하시면서요, 유리라든지 홍옥수 같은 경우에는 원석을 가져와서 현지에서 가공을 한 흔적들이 공방지에서 막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다 그 원석을 가져와서 이 지역에서 각 그 발견된 지역에서 그 보석 가공들을 했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분이 그 미얀마 남부 쪽으로 아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말레이반도 이렇게 내려오는 요 지역에 아까 까오삼깨오라고 하는데 있다는 요 지역이 그 말레이반도가 제일 좁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배를 타고 여기 와서 육로로 건너서 다시 배를 탔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이제 미얀마가 있는데 이 미얀마의 남부 지역에서도 같은 형식의 그 유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요. 요런 유적들이 아마 다 그 당시에 교역로에 위치한 중요한 그 교역 도시, 항구 도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벨리나 선생님 주로 연구하는 이 그 인도계 유물들의 이제 동남아의 전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현지에서 이제 변형이 된 예들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옥들은 아까 그 대만에서 오는 거니까 이 동남아 지역 특히 그 말레이반도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동쪽에 그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서쪽에 인도에서부터 오는 것이 다 이 동남아 지역에서 기원 전후한 시기에 만났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원 전후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흥미로운 건 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제 이런 유물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인도계 청동기가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이는 그 각종 구슬들은
우리나라의 그 원삼국 시대에 나오는 유물들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 이 동남아 지역에서의 그 커넬리언하고 그다음에 인제 한반도 남부 지역 특히 마한 쪽에서 나오는 그 커넬리언들이 이제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국내 학자들도 인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동남아 쪽의 발굴이 좀 더 진전이 되면 비교 연구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독특한 유적 중에 하나가 이 저 도 베 그 아직 그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할린이라고 해 가지고요. 할린. 할린이 이렇게 아마 쓰는 것 같아요. 미얀마에 있는데요. 이 미얀마의 세계문화유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그 뾰 시대의 도시라고 하는 그 퓨 또는 뾰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발음을 하면 뾰라서 뾰 시대의 도시들이 세 개가 한꺼번에 그 하나로 등재가 되는데 뾰 시대의 도시들 해 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그 세 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할린이에요. 할린이라고 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 할린 일대에 그 오래된 유적들이 특히 초기 철기 시대 정도의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발굴 상태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구슬들이 수정이라든지 뭐 유리라든지 그다음에 홍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에다 인제 착장을 한 상태로 인제 발견이 됐던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그 할린을 비롯해서 미얀마의 그 뾰 시대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이 뾰 시대의 도시가 좀 폭이 넓어서 기원전 3 세기부터 기원후 8 세기까지 연대를 갔거든요. 할린이 제일 올라가는 시대인데 이런 데에서 인제 그 묘지가 발굴이 되면 근데 이 시기에 이미 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미얀마 지역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 시체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사실 뾰 시대가 되면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 화장한 요 골장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쪼끔 더 올라가는 시기에 이런 유적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슬들이 나옵니다. 미얀마도 사실 그 발굴을 그렇게 많이 미얀마는 일단 지금은 다 국가에서 발굴을 주도하고 있긴 한데 외국 학자들하고 같이 공동 발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옛날에는 도굴을 좀 많이 하기도 해서요. 그 이게 할린이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뭐 불안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만 그 도굴을 해 가지고 판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제 유물만 그냥 수거가 된 경우도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구슬을 잔뜩 단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미얀마의 그 출토지를 알 수 없지만 미얀마에 아마 그 초기 그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각종 그 구슬들을 보시면 좀 독특한 게 뭐 호랑이 모양의 옥 장식, 사자 모양의 수정 장식 또는 뭐 개 비슷하게 생긴 홍마노 아까 그 홍옥수라고 하는 것들 있죠. 사람 모양의 홍옥수 장식. 크기들은 다 작습니다. 뭐 대부분 커 봐야 3cm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보기 드물게 유리거든요. 여기는 이게 전부 대부분 다 유리인데 유리 팔찌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유리 고곡 비슷한 것들도 좀 있죠. 색깔이 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각종 유리 구슬 장식들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구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특히 동물형 구슬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일부 나온 게 그 태국 쪽에서 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낭랑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박이라고 하는 그 준보석이 있습니다. 이게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 호박이 있는데요. 약간 누르스름하게 생겼는데 이 호박은 그 돌이 아니라 그 돌은 아니에요. 돌은 아니고 수지 종류가 굳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의 수지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보석 종류가 호박인데 미얀마에서 호박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박으로 만들어진 얘들도 몇 개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얀마 쪽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까 봤던 인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크라 이스트무스 지역, 크라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아까 그 까우삼 케오가 있는 데가 크라 지역이라고 하는 크라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반도가 좁은 데를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크라 지역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과의 미얀마에서 인제 그쪽으로 전해지면서 동쪽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제 한대 중국에서 인제 발굴해 보면 인제 한대의 광동성 지역에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중국 광동성 하포 유적에서 나왔는데요. 예, 카넬리언이라든지 아니야, 이게 카넬리언이고 이거는 아게이트 종류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이 그 금제 장식, 수술, 수정 구슬 이런 것이 한 대에 나와요. 1세기 정도,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1세기 정도에 이제 나오는데 고 유적 한대 고분에서 한대 고분이긴 하지만 광동성에 있었던 유적들인 거죠. 그래서 이 광동성 지역의 하포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중요한 교역지였을 거라고 보고요. 이 하포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 중에서는 서역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그 도자기 병이라든지 그 베트남 쪽에서 가끔 보이는 이렇게 청동제 접시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호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호박으로 만든 구슬들 이런 게 보이는데 이 호박 구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박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 운남성부터 시작을 해서 미얀마 북부 지역의 산간지대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미얀마 쪽에서 만들었거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만들었거나 그쪽 지역을 통해서 들어온 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구슬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양식들이 이제 그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것들이 어디 또 보이냐면 인도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남인도, 파트남 같은 데에서 이제 이런 구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요런 동물형 구슬들이라든지 홍옥수, 만호 종류인데 이 만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쪽에서 나오는 거랑 양상들이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만든 기술들 가지고 이제 그 수입이 됐다라고 보다가 최근에는 원료를 수입을 해서 각지에서 만들었다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조사를 하면 향후 이게 한 최근 10년 사이에 연구된 것들이고요. 앞으로 10년 더 연구를 하게 되거나 더 발굴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들이 10년 후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구슬도 보시면 이거 이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자, 이쪽이 아프간에서 나온 거고 이쪽이 파트남에서 나온 건데 이 남인도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북인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그 낭랑부터 시작을 해서 남해안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랑 많이 비슷하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낭랑에 여기 있는 5개는 서감리 구호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유명한 금제교구가 나온 게 이 고분인데 이 서감리 구호분에서 요 5개가 나왔는데 요 아게이트는 전형적인 동남아 계통이고요. 이거 역시 호박으로 만들어져서 이거 다 광동성 지역이나 아니면 미얀마나 운남 지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제작진은 동남아 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만호 계통이고요. 예, 여기 보시는 요 파란 유리 구슬이라든지 여기 파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리로 만든 동물형 구슬들인데 이런 동물형 구슬들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그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동남아였기 때문에 동남아의 관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서남부 지역 41개의 고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남쪽의 금관가야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하튼 그 김해 지역의 양동리 고분에서도 지금 이런 구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파란 거는 유리 구슬이고요. 요것들이 이제 주로 그 만호 계통이라서 동남아 쪽에서 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드물게 나오는 게 이제 그 금방 유리 구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금방 유리 구슬은 보통 그 동남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북방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 파란 유리 구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색 유리 구슬, 이건 적색 유리 구슬인데 이 적색 유리 구슬 이 적색 유리구슬은 대부분 다 동남아제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파란 유리구슬은 국내에서도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시기는 대부분 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런 구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공통점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부터 동남아, 그 다음에 중국 남부 지역, 그 다음에 한반도까지 이 루트가 해양을 타고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낭랑 한반도 이쪽에 있고요. 하포라고 하는 데가 여기 광동성 남부에 있고요. 아까 크라이스트무스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는데 까우삼깨오라든지 까우세끼라든지 뭐 이런 몇 군데 유적이 있고요. 아까 동물형 구슬들이 많이 나온 데는 미얀마 그 버강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사문밸리라고 하는 데서 주로 나오는데요. 이 일대의 교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도의 데칸고원, 그 다음에 파트남은
여기 일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인도 남부 일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마 대만을 거치면서 이쪽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큰데, 중국에서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치고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나 여기서 이렇게 왔을 가능성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사실 기원전 후 한 시기에,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한 2세기 정도까지 해양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에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일부 학설은 그 육로로, 일부는 이쪽 그 에어와디 강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바다로 건너왔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으로 왔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 합포에서 보시면은요, 요 만호로 만든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역에서만 나는 터키산, 이 하포 지역에서는 터키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터키는 저기 북쪽에 아주 올라가서 몽골 지역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서쪽으로 가서 아프간 지역에서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요. 이 터키석으로 된 거라든지 그 미얀마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포에서 다 나오고 있어서요. 한 1세기 정도의 해양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존재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간에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이제 유적이 발굴이 되는 대로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 자체는 대부분 다 초기철기 시대지만 청동기가 중심인 경우가 많고요. 토기와 청동기가 주로 나오고 철기는 굉장히 드물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해서요. 동남아와의 관계 내지는 뭐 동남아의 장신구 문화의 그 오래된 그 전통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제3차 시간에 이어서 청동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